2024년 8월 22일 새벽 4시 저는 지금 천마호 전차 안에 있습니다. 12명의 부하와 함께요. 엔진 소리가 귀를 찢습니다. 북한군 지피를 지나쳤어요. 총성이 울립니다. 탕, 탕, 탕. 총알이 철갑을 때립니다. 이제 DMZ입니다. 지뢰밭이에요. 왼쪽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꽝. 2호차가 지뢰를 밟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한국군 지피가 보입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어요. 손전등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귀순. 13명. 우리는 지금 목숨을 걸고 자유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무료이니 부담 없이 응원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강민혁입니다. 38살 조선인민군 9군단 전차 중대장이었습니다. 2024년 7월 개성 전방 지피에서 20년째 복무 중이었죠. 천마호 전차 조종 실력으로 군단 최우수 중대장 칭호를 3번이나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 뒤에 숨겨진 진실은 참담했어요. 배급이 끊긴 지 넉 달째였습니다. 7월 15일 새벽 5시 저는 중대 식량 창고 앞에 서 있었어요. 자물쇠를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죠. 옥수수 한 알도 없었어요. 바닥에 쌓인 먼지만 보였습니다.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부하 12명과 그 가족들 모두 38명이 굶고 있었습니다. 아내 순이는 석 달 전부터 영양실조로 누워 있었어요. 군 병원에 입원했지만 약도 없고 링거도 없었습니다. 5살 아들 민철이가 매일 물었어요. 아빠, 엄마 언제 일어나?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7월 20일 저녁 6시 부하 박상철 하사가 제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뼈만 앙상했어요. 눈이 움푹 들어가 있었죠. 중대장 동지, 딸이 이틀째 밥을 안 먹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7살 딸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전차 경납고로 갔습니다. 천마호 전차 2대가 어둠 속에 서 있었어요. 철갑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포신이 하늘을 향하고 있었죠. 20년간 제 전부였던 전차였습니다. 하지만 이 철덩어리가 제 가족을 지켜주진 못했어요. 손으로 전차 표면을 쓰다듬었습니다. 거친 철판이 손바닥에 느껴졌어요. 새벽 2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철이가 마루에서 자고 있었어요. 이불도 덮지 않은 채였죠. 제가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민철이가 잠꼬대를 했어요. 배고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죠. 나무 국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20년간 조국을 지켰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조국은 제 가족을 지켜주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남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았어요. 저 너머 어딘가에 배고프지 않은 세상이 있을까요? 그날 밤부터 제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쪽으로 가야 한다고요. 8월 3일 새벽 3시 47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군 병원에서였어요. 순이가 숨을 거뒀다는 연락이었죠. 쌓이는 영양실조와 폐렴 합병증. 저는 전화기를 든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수화기에서 삐 소리만 났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복도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병실 문을 열었죠. 순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식어 있었어요. 뼈만 남은 손이 이불 위에 놓여 있었죠.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이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따뜻해질 수 없는 온도였죠. 8월 5일 순이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중대 부하들이 모두 왔어요. 검은 완장을 찼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장례식은 치를 수 없었어요. 관도 없었고 꽃도 없었습니다. 그냥 땅에 묻었죠. 민철이가 제 손을 잡고 물었어요. 아빠, 엄마 어디가?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민철이를 꼭 안았어요. 그날 오후 2시 박상철이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였어요.
숨을 헐떡이며 말했죠. 중대장 동지, 제 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박상철 딸도 죽었다는 걸요. 7살이었어요. 순이와 같은 이유로 죽었습니다. 저녁 6시 부하들과 함께 박상철 딸 장례를 치렀습니다. 작은 몸이 흙 속으로 들어갔어요. 박상철이 무릎 꿇고 울었죠.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다른 부하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모두 눈시울이 붉었습니다. 제 눈에 띈 부하들의 얼굴에서 분노와 절망을 봤어요. 그날 밤 10시 전차 경납고로 갔습니다. 박상철이 이미 와 있었어요. 전차 앞에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저는 다가가 박상철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박상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중대장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박상철이 물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조국을 지키는데 왜 우리 가족은 굶어 죽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박상철이 주먹으로 땅을 쳤어요. 흙먼지가 일어났죠.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고요. 남쪽으로 가야 한다고요. 살아남아야 한다고요. 8월 15일 밤 11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부하들에게 말하기로요. 하지만 조심해야 했어요. 보이부 밀고자가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신뢰할 수 있는 부하만 선별했습니다. 20년간 함께한 12명이었죠. 밤 11시 30분 전차 경납고로 그들을 불렀습니다.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박상철이 제일 먼저 왔습니다. 이병수 하사, 김철호 상사, 최동욱 병장. 모두 12명이 어둠 속에 섰어요. 제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경납고 문을 잠갔어요. 형들, 저는 남쪽으로 갑니다.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같이 갈 사람? 침묵이 흘렀어요. 3분쯤 지났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 판단한 걸까요? 박상철이 손을 들었습니다. 중대장님, 저도 갑니다. 목소리가 확고했어요. 이병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요. 김철호도 손을 들었어요. 하나둘 손이 올라갔습니다. 결국 12명 전원이 손을 들었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작전명은 철마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천마호 전차 2대로 DMZ를 돌파합니다. 13명이 탑승하죠. 한국군 치피까지 가서 귀순합니다. 부하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입니까? 최동욱이 물었습니다. 8월 22일 새벽 4시. 7일 후였죠. 그날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지뢰밭 지도를 암기했어요. DMZ 서부 전선 지뢰 매설 위치가 표시된 비밀 지도였습니다. 중대장만 볼 수 있는 자료였죠. 저는 밤마다 지도를 외웠어요. 동쪽에서 300m, 서쪽으로 150m.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치피 교대 시간도 분석했어요. 새벽 4시가 교대 무렵이었습니다. 경비가 가장 느슨한 시간이었죠. 15분 동안 빈틈이 생겼어요. 그 시간을 노려야 했습니다. 한국군에 보낼 신호도 준비했습니다. 모수부호였어요. 손전등으로 보낼 겁니다. 귀순 13명, 전차 2대. 이 문장을 모수부호로 바꿨어요. 박상철과 함께 밤마다 연습했습니다. 짧은 신호, 긴 신호. 손전등을 껐다 켰다 반복했죠. 8월 20일 밤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내일이면 우리는 남쪽으로 갑니다. 살아남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8월 22일 새벽 3시 30분 경납고 앞에 13명이 모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긴장이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천마호 1호차 해치를 열었어요. 철제 손잡이가 차갑게 느껴졌죠. 박상철, 이병수, 김철호, 최동욱, 정수민 한 명씩 탑승했습니다. 2호차에도 나머지 부하들이 올랐어요. 새벽 3시 50분 전차 안에 앉았습니다. 좁았어요. 철판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엔진 소리가 귀를 울렸죠. 박상철이 제 옆에 앉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새벽 4시 정각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굉음을 냈어요. 땅이 울렸습니다. 전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경납고를 빠져나왔어요. 밖은 어두웠습니다. 별빛만 희미하게 빛났어요. 북한군 지피가 보였습니다. 300m 앞이었어요. 초소에 불이 켜져 있었죠. 저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전차가 굉음을 내며 달렸어요. 땅이 흔들렸습니다. 보초병이 소리쳤습니다. 멈춰.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총성이 울렸죠. 탕, 탕, 탕. 총알이 전차 철갑에 맞았어요. 땡땡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뚫리지 않았죠. 지피를 지나쳤습니다. 이제 DMZ였어요. 지뢰밭이 시작되는 곳이었죠. 제 머릿속에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동쪽으로 300m, 서쪽으로 150m. 그 사이로 가야 했어요. 새벽 4시 7분 왼쪽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꽝! 2호차였어요. 지뢰를 밟은 겁니다. 전차가 흔들렸죠. 무전기로 외쳤어요. 2호차, 괜찮나? 괜찮습니다. 최동욱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궤도가 끊어졌지만 계속 갑니다. 한국군 지피가 보였습니다. 500m 앞이었어요. 철책이 보였죠.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해치를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손전등을 꺼냈습니다. 한국군을 향해 신호를 보냈죠. 짧게, 길게, 짧게. 귀순. 13명. 전차 2대. 모수부호를 반복했습니다. 한국군 지피에서 불빛이 깜빡이었어요. 응답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뛰었죠. 전차를 멈췄습니다. 손을 들었어요. 우리는 살았습니다. 한국군 헌병들이 다가왔습니다. 손을 들고 있으라고 했어요. 저는 천천히 전차에서 내렸습니다. 부하들도 하나씩 내렸죠. 13명 모두 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헌병들이 우리를 둘러쌌어요. 총구가 우리를 겨누고 있었죠. 8월 22일 새벽 5시 우리는 군용 트럭에 실렸습니다. 눈가리개를 씌웠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죠. 얼마나 갔을까요? 1시간쯤 지나서 트럭이 멈췄습니다. 지하로 내려갔어요. 계단을 한참 내려갔습니다. 30계단쯤 됐을까요?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어요. 지하 벙커였습니다. 눈가리개를 벗겼죠. 회색 시멘트 벽이 보였습니다.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즉시 분리됐습니다. 저는 3호실로, 박상철은 7호실로. 각자 다른 방으로 끌려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철컥 잠기는 소리가 울렸죠. 방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그게 전부였어요. 2시간 후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들어왔어요. 국정원이라고 했습니다. 의자에 앉으라고 했죠.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강민혁입니다. 나이는 38살입니다. 계급은 중대장이었습니다. 왜 왔습니까? 살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의 계략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차에 폭발물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진짜 귀순입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질문을 100번도 넘게 들었어요. 3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죠. 2시간 자면 깨웠어요. 다시 질문했습니다. 어제 답변과 오늘 답변이 다르지 않냐고 했어요. 저는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8월 25일 조사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내 사망 진단서를 보여줬어요. 이게 진짜입니까? 물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봤어요. 순이 이름이 보였습니다. 눈물이 났죠. 진짜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른 방에서 박상철도 신문 받고 있었습니다. 부하 12명 모두 각자 신문 받고 있었어요. 진술이 일치하는지 대조한다고 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거짓말하면 모두 북송된다고 했어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과연 13명 모두 통과할 수 있을까요?
8월 30일 오전 10시 문이 열렸습니다. 조사관이 들어왔어요. 표정이 달랐습니다. 조금 부드러워 보였죠. 강민혁 동지 앉으십시오. 동지라는 호칭이 처음이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8일간의 조사가 끝났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어요. 13명 전원의 귀순 진정성이 인정됐습니다. 제 가슴이 뛰었어요. 하나원으로 이송됩니다. 오후 2시에 출발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후 2시 버스에 탔습니다. 13명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어요. 8일 만이었습니다. 박상철이 보였죠. 얼굴이 수척했어요. 이병수도 보였습니다. 김철호도 있었어요.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박상철이 달려왔습니다. 중대장님, 소리쳤어요. 저를 껴안았습니다. 저도 박상철을 안았죠. 등을 두드렸어요. 다른 부하들도 다가왔습니다. 모두 껴안았어요. 우리는 해냈습니다. 이병수가 울었습니다. 김철호도 눈물을 흘렸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였어요. 논밭이 지나갔습니다. 마을이 보였죠.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꿈 같았어요. 오후 5시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이 컸어요. 3층 건물이었죠. 깨끗했습니다. 안내를 받아 숙소로 갔어요. 침대가 있었습니다. 이불이 깔려 있었죠. 부드러워 보였어요. 저녁 6시 식당으로 갔습니다. 13명이 한 테이블에 앉았어요. 식판을 받았습니다. 흰 쌀밥이 담겨 있었어요. 김치, 고기, 국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바알마다 윤기가 흘렀어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떴어요. 입에 넣었죠. 부드러웠습니다. 혀 위에서 녹아내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박상철도 울고 있었어요. 이병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김철호는 젓가락을 든 채 멈춰 있었습니다. 중대장님, 우리 해냈습니다. 박상철이 말했어요. 네, 해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은 무거웠어요. 민철이가 떠올랐거든요. 5살 아들. 할머니 손에 맡기고 왔습니다. 지금 어디 있을까요? 밥은 먹고 있을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민철아, 아빠는 여기 있어. 속으로 속삭였어요. 반드시 너를 데려올 거야. 2025년 1월 하나원 교육을 마쳤습니다. 석 달간의 교육이었어요. 한국 생활, 법률, 직업 훈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13명은 각자의 길로 흩어졌어요. 박상철은 인천으로 갔습니다. 이병수는 대구로요. 김철호는 부산으로 갔죠. 저는 경기도 파주에 정착했습니다. 1월 15일 파주 아파트에 입주했어요. 원룸이었습니다.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침대와 책상과 옷장이 있었죠. 창문 너머로 도로가 보였습니다. 차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갔어요. 낯선 세상이었습니다. 1월 20일 공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야간 근무였어요.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했죠. 자동차 부품 조립이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갔어요. 부품을 끼우고 볼트를 조였습니다. 단순한 일이었죠. 하지만 힘들었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잠들면 전차 안이 보였어요.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지뢰밭이 나타났죠. 순이가 죽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민철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쯤 깼어요.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숨이 가빴죠. 2월 3일 부하들과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13명이 모두 들어왔어요. 가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상철이 올렸어요. 형들, 오늘 술 마셨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이병수가 답했습니다. 저도 매일 마십니다. 김철호는 말이 없었어요. 3월 10일 박상철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취한 것 같았죠. 형, 괜찮아? 물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박상철이 답했어요. 매일 딸 생각이 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민철이 생각이 나요. 4월 5일 최동욱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울증이었어요. 약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저도 병원에 가야 하나 고민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약에 의지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자유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밥은 먹을 수 있었어요. 잠잘 곳도 있었죠.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민철이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밥은 먹고 있을까요? 추위에 떨고 있지는 않을까요? 2026년 1월 5일 오늘 저는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 서 있습니다. 오전 10시였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죠. 13명이 다시 모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2년 만이었어요. 박상철이 먼저 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좋아졌어요. 살이 올랐습니다. 웃고 있었죠. 중대장님, 달려와서 악수했어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이병수가 왔습니다. 김철호도 왔어요. 최동욱도 왔습니다.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13명 모두 도착했습니다. 포옹했습니다. 서로를 껴안았어요. 등을 두드렸죠. 모두 얼굴이 밝았습니다.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형들,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러게요. 박상철이 웃었습니다. 전쟁기념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시실을 지나갔어요. 총과 탱크와 군복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고 온 천마호 전차가 보였어요. 1호차였습니다. 철갑이 햇빛을 반사했죠. 포신이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13명이 전차 앞에 섰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전차를 바라봤습니다. 2년 전 그날 새벽이 떠올랐어요. DMZ를 건너던 그 순간, 질의 폭발음, 한국군 지피의 태극기,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형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박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대장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했죠. 우리 모두 덕분입니다. 13명이 함께했기에 가능했어요. 묵념했습니다. 1분간 고개를 숙였어요. 북에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서요. 순이를 위해, 민철이를 위해, 박상철 딸을 위해, 그리고 아직도 그곳에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상철이 말했어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희망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 자유롭게 숨 쉰다는 것, 그것이 희망이에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직도 북에서 고통받는 동포들을 위한 희망의 목소리가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아직도 북에서 고통받는 동포들을 위한 희망의 목소리가 됩니다.